법원 문을 밀고 나오는데 이상할 정도로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25년 세월이 판사님의 무미건조한 말 한마디로 털어내고 나니 가슴 한복판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머리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어찌나 눈부시던지 오히려 눈앞이 캄캄해지며 울렁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남남이구나. 지옥 같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보다 갈 곳 잃은 사람처럼 텅 빈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헛구역질을 참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25년입니다. 그 사람과 한 이불을 덮고 그 사람의 아이를 낳고 그 사람의 빚쟁이들에게 무릎을 꿇으며 버틴 세월이 딱 그만큼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애들 봐서라도 조금만 더 참지 그랬냐고. 하지만 저는 그날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처음으로 막혔던 숨통이 확 트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저 인간 곁에 있다가는 내가 죽거나 내 자식들 인생까지 잿더미가 될 게 뻔했으니까요. 뒤도 안 돌아보고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 사람의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망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전세금을 빼고 친정엄마의 비상금까지 털어넣으며 다시 해보자고 그 사람의 거친 손을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실패는 실수가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안방 장롱이며 TV에 차가운 압류딱지가 붙던 날을 기억합니다. 법원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이 내 살림살이에 붉은 낙인을 찍는데 그 모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보다 무서운 건 정체 모를 사람들이 밤낮 없이 찾아와 현관문을 부술듯이 발로 차대며 지르는 고함이었습니다.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이 복도를 타고 집안까지 들이치는데 아이들은 제 등 뒤에 숨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정작 그 난리를 피운 장본인은 집에도 들어오지 않은 채 연락을 끊어버렸고 그 살벌한 공포를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건 저와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내 인생에 들이닥친 가장 큰 재앙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3일 내내 상주 노릇을 해야 할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남편 어디 갔느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일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거짓말을 100번도 더 했습니다. 사실 그는 장례식장 주차장 안에서 독촉 전화가 무서워 핸드폰 전원을 꺼둔 채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마지막 길, 관을 운구할 사람조차 부족해 먼 친척들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넉나간 표정으로 서 있던 그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미안함도 슬픔도 없는 그저 겁에 질린 짐승 같은 눈이었습니다. 내 부모의 죽음 앞에서도 자기 몸 하나 사리겠다고 뒷걸음질 치던 그 사람을 보며 제 마음속에 남편이라는 존재는 그때 이미 죽었습니다. 큰애의 초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외식 한번 시켜줄 돈이 없어 아침부터 변변치 않는 재료로 김밥을 쌌습니다. 아빠 오냐고 묻는 아이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서 있는데 역시나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는 아이의 뒷모습이 너무나 작아 보여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참 뒤 운동장을 빠져나오는데 학교 담벼락 너머 전봇대 뒤에 웅크리고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학교 앞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울까봐 멀리서 아들의 졸업식 광경을 훔쳐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비겁하고 처량한 등판을 보는 순간 저는 연민이 아니라 지독한 경멸을 느꼈습니다. 저렇게 도망만 다닐 거면 차라리 죽어버리지. 왜 내 아이 가슴에 아빠 없는 상처를 이렇게 깊게 새겨넣는 건지 그 비겁함에 정말 진저리가 났습니다. 이혼하고 나선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식당에서 온종일 기름때 묻은 불판을 문지르고
새벽엔 아파트 계단을 닦으며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하루라도 일을 쉬면 당장 월세가 밀리고 아이들 학원비가 끊기는 현실이 채찍질 같았습니다. 밤마다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그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잘 살지 말라고, 평생 길바닥에서 우리가 겪은 고통만큼 돌려받으라고 빌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증오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되더군요. 그렇게 5년, 1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반듯하게 자라 제 앞가림을 하게 되었고, 저도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가졌습니다. 이제야 다 잊었다고,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졌다고 자신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의 주름이 승리의 훈장처럼 느껴지던 어느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시장통 귀퉁이에서 낡은 수선집 앞을 지나는데 익숙하면서도 낯선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매캐한 담배 냄새 속에 섞인 특유의 사람 냄새. 25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내 몸과 옷에 배어 있던 그 사람이 늘 달고 살던 딱 그 냄새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엔 빛바랜 점퍼를 입고 돋보기를 쓴 채 구부정하게 앉아 미싱을 돌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커다란 덩치로 온 집안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무책임한 가장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든 한 노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인간은 왜 아직도 저렇게 비루하게 살고 있는 걸까? 잘 살지 말라고 저주했는데 막상 그 저주가 이루어진 모습을 보니 승리감 대신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하게 잠을 설쳤습니다. 그 사람의 굽은 등판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홀린 듯 다시 그 수선집을 찾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본 그 사람의 일상은 처참할 정도로 단조로웠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손님도 없는 가게에서 낡은 라디오 소리에 의지해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미싱 선반 구석에 때 묻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는 것을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미싱 옆 기름때 묻은 벽면에 작은 사진 한 장이 테이프로 빗돌게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찍어준 기억도 가물가물한 아주 오래전 아이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종이결이 다 일어날 정도로 낡은 그 사진 속에서 유독 아이들 얼굴만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도망친 게 아니라 차마 우리 곁에 머물 자격이 없어서 스스로를 이 좁은 감옥에 가둔 채 평생을 속죄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54, 이혼할 당시만 해도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청춘이 다 날아갔고 내 부모님께 불효했으며 내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줬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0이 넘은 나이가 되어 보니 그 사람의 그 무거웠던 어깨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3번의 사업 실패. 그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가족을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고 싶었던 한 남자의 서툰 욕심이자 단 한 번도 성공해 보지 못한 못난 남자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빚쟁이들에게 멱살을 잡히면서도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했던 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정말 자신이 패배자라는 걸 인정하게 될까봐 무서웠기 때문이라는 걸 이제야 겨우 알 것 같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저녁, 저는 검은 비닐봉지에 따뜻한 붕어빵 몇 개를 사서 그 수선집 문고리에 걸어두고 왔습니다. 아는 척할 용기도 다시 시작할 마음도 없었지만 그냥 그 사람의 차가운 저녁에 온기 한 자락이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은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내 마음속에 가시돋친 방을 하나 만들어두고 그 어두운 방 안에 내 자신을 가둬두고 살았던 지난 세월이 너무나 가여워서였습니다. 당신도 참 힘들었지? 우리 둘 다 사는 게 처음이라 참 서툴렀지?
이 쉬운 말 한마디를 못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칼날을 휘두르며 살았습니다. 미움도 결국은 애정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이 지독한 고독 끝에서야 배웁니다. 이제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 가슴속에 뭉쳐있던 그 딱딱한 응어리를 풀어내지 않고서는 남은 생을 편히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숨소리도 그 무책임했던 뒷모습도 더는 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저 어디선가 바꿈지 않고 아프지 말고 조용히 늙어갔으면 좋겠다는 담담한 바람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시절을 전쟁터로 만들어버린 그 가난과 불안을 이제는 놓아주려 합니다. 현관에 놓인 내 신발 한 켤레가 이제는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미움이 떠난 자리에 비로소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잘 가요. 나의 아픈 손가락 같았던 사람. 우리 다음 생에는 부디 넉넉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 서로의 어깨를 토닥여 줄 수 있기를 빌어봅니다.